내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있다면 이렇게 인생살이가 어렵진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그 이정표는 다른 사람이 걸어간 자취나 흔적이에요. 내가 그걸 따라가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사이에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타인이 되겠죠? 네, 그렇죠.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만든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죠. 마음 공부, 마음 챙김을 하시더니 두 분 다 존재의 품격이 높아진 것 같아요.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되는 지혜를 배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글로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 글의 연습 달림. 2025년 4월 4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제제. 든든입니다. 네, 오늘 제재님이 들고 온 책은 어떤 책이에요? 네, 제가 소개할 책은 헨리엇 러너님의 무엇이 여자를 분노하게 만드는가입니다. 제목이 참 인상적인데요. 작가 소개 부탁드려요. 헨리엇 러너는 미국의 저명한 임상 심리학자, 심리치료사입니다. 위스콘신 대학교를 졸업하고 컬럼비아 대학교 티처스 칼리지에서 교육심리학으로 석사학위를, 뉴욕 시립대학교에서 임상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 후 30여 년 동안 메링거 클리닉에서 일했으며 강연, 워크숍, 심리치료, 저술활동 등을 활발하게 펼쳐왔습니다. 여성심리학, 페미니즘, 가족관계 분야에서 이름 높은 학자로 전통적인 심리분석 개념들을 수정, 발전시켜 연구와 치료에 접목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물로 여러 편의 베스트셀러를 출간했는데요. 이 저서들은 페미니즘 및 가족제도 관련 논의에서 중요한 연구 성과로 끊임없이 거론되며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표작으로 무엇이 여자를 분노하게 만드는가 외에 친밀함의 춤, 접속의 춤, 여성심리치료, 부명기구, 결혼규칙 등의 저서가 있습니다. 네, 작가가 심리학자, 심리치료사시군요. 책 소개 궁금한데 부탁드려요. 네. 이 작가가 머릿말에서 한 걸로 책 소개를 대신 하려고 합니다. 머릿말에서 작가는 분노는 특히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이자 현명하게 풀어나가기 힘든 감정이다. 그러나 분노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존중해야 할 감정이기도 하다. 가장 힘든 점은 화를 낸다고 해서 그른 것을 바로잡거나 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점이 바로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다라고 말합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분노는 나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분노할 줄 아는 여성을 위한 분노 사용법 이라고도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요. 분노는 어떤 신호, 즉 귀 기울여 들을 가치가 있는 신호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 시점에 분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 고등학교 때 학생 활동을 했는데 거기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아주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너는 왜 분노가 없니? 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어렸을 때는 저는 분노가 없었던 것 같아요. 딱히 크게. 근데 이제 살면서 분노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일단 대학을 가서 네. 사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세상사에서 정말 부조리한 것도 많고 정말 나쁜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뭔가 이치에 맞게 돌아가지 않는 일들도 많고 이런 거에서 분노를 정말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든든님은 어떤 분노하면 떠오르는 뒷골 땡기면서 혈압이 막 높아지는 그런 상태? 신체적인 걸 먼저 느끼나 봐요. 네, 좀 화를 내면 신체적으로 영향이 바로 오기 때문에 화를 안 내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는 편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분노를 잘 표현을 못하는데 여기 이 작가가 말씀하는데 분노는 여러 다른 감정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심과 존중을 받아 마땅한 감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여성들에게 분노하는 대신 침묵하고 분노를 부인하라고 가르치죠. 그리고 분노를 드러내면 여자답지 못하다, 이기적이다, 공격적이다 라는 비난을 듣습니다. 이처럼 분노가 금기시되는 까닭에 여성들은 자신이 화가 난 것을 인정하거나 표출하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되고
심지어 화난 사실을 잘 알아차리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속으로 계속 분노는 쌓이고 견디다 못해 한 번씩 폭발하고 나면 무력감, 좌절감,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곤 하죠. 우리가 자녀들한테 특히 많이 그러는데, 그렇다면 여성들은 자신이 느끼는 분노와 분노를 부르는 인간관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화를 내면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노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저자는 화를 내면서 싸우는 대신 분노를 변화의 원동력으로 삼아 문제의 근본 원인을 밝히고 즉 자기의 생각, 감정, 욕망, 바람, 신념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그럴 때 여성들은 삶에서 특히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독립과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분노 사용법을 알려주는 안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의 머릿말이 책 소개를 너무 잘 하고 있어서 따로 뭔가 이렇게 부연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특히 여성이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다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되어 있지 않나요? 오죽 참고 살았으면 화병이라는 게 있을 정도겠어요. 그렇죠. 저 역시 엄마한테 보고 듣고 자란 게 여자가 참아야 집안이 조용하다, 화평하다 등의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참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를 잘 내는 것도 모르고, 물론 요즘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잔소리하다가 혼자 열받아서 막 부끈해가지고 화를 내기도 하는데, 얼마 안 가서 일단 내 마음도 안 좋지만 몸도 안 좋으니까 일단 사과를 하거나 이렇게 해결하거든요. 근데 두 분도 어떻게 이렇게 감정 표현을 잘하고 계신지, 특히 화와 분노 같은 감정이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표출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표출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표출이 되는 것 같아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솔직히 그 화라는 감정, 분노라는 감정을 굉장히 부정을 하던 때도 있었는데요. 그럴 때 우울증이 심하게 왔었어요. 근데 나중에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나서 알고 보니 저의 우울증은 슬픔이나 우울 그 자체가 아니라 화에서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정은 화다, 분노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감정들을 다 이렇게 좀 분리를 하고 나니까 우울하다는 감정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야, 화나는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그게 우울증으로 계속되지가 않고 그냥 지나가지는 것 같아요. 화를 표출을 안 하면 우울감을 느낄 수 있군요. 억울한 마음, 분노, 슬픔 이런 것들이 자기 연민하고 같이 믹스됐을 때 우울증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 눈물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슬픈 건 아닌데 이건 화가 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좋아하는 감정 이런 건 좀 잘 표현을 안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표현도 잘 하고 특히나 화나거나 분노하는 표현은 잘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진짜 원래 성격이 솔직하고 단순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2번 참았다가 이제 바로 화를 내는 편이에요. 지켜지지 않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되게 그럴 때는 화를 내는데 대신에 나는 이래서 화났어 라고 나전달법으로 감정을 솔직하게 표출하려고 합니다. 오, 존경합니다. 네, 이 책은 세대를 거듭하여 엄마와 딸이 함께 읽는 여성학의 표본이다라고 불릴 정도인데 특히 여성 관계 분야의 바이블이라고 할 만큼 포브스지에서 말을 했어요. 네, 이렇게 바이블이라고 불릴 정도니 꼭 읽어보고 싶습니다. 달님 같은 경우는 딸이 있으니까 특히 좀 그런 면에서 부럽기도 하고요. 오늘 어떤 걸 소개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책 앞날개에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요약이.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 중에 한 꼭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네, 그럼 제재님이 가장 인상 깊게 읽은 구절, 들려주고 싶은 구절을 낭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분노는 어떤 신호? 귀 기울여 들을 가치가 있는 신호다. 분노는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메시지. 우리가 상처받고 권리를 침해당하고 욕구와 바람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메시지다. 또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믿음과 가치와 욕망이 너무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경고다. 분노는 우리가 느끼는 중요한 감정이다. 분노를 느끼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늘 관심을 기울이고 존중할 가치가 있다. 문제는 좋은 여자처럼 침묵하거나 나쁜 여자처럼 무작정 분노할 때 생긴다. 우리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이런 기존의 분노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말 없는 복종이나 비효율적인 비난과 싸움을 중단하고 분노를 변화의 수단으로 삼을 때 우리는 더 확실하고 강해진 나를 발견할 수 있다. 네,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분노를 느끼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존중할 가치가 있다라는 말. 우리는 분노가 부정적인 것만으로 생각을 하는데 분노를 변화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네, 저 고등학교 친구도 그런 의미로 그 어린 이제 17살 나이에 그런 말을 해줬던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든든님은 어떤 책 소개해 주실 거예요? 네, 저는요, 2월 달에 지금 화재로 힘들어 하시는 그 산청 지역에 방문을 해서 그림 그리는 것을 배우고 왔어요. 거의 인생에서 이런 그림을 배운 거는 처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색다른 경험을 하고 왔고요. 저도 그림을 그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었거든요. 그 강의를 해주신 황경택 선생님의 책 자연을 그리다라는 책입니다. 네, 황경택 선생님은 어떤 분이시죠? 황경택 선생님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과를 졸업하셨어요. 사단법인 우리만화연대, 사단법인 숲연구소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이후 어린이 만화와 숲 생태에 관심을 가지고 숲 생태놀이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하는 생태놀이 코디네이터로 활동하며 생태 만화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겨레의 상위시대, 월간 우리만화의 꼬마 애벌레 말캉이 등을 연재했고요. 펴낸 책으로는 만화 동화 산타를 찾아서, 생태 만화 식물 탐정 완두, 우리 동네 범인을 찾아라, 만화로 배우는 주제별 생태놀이, 꼬마 애벌레 말캉이, 주머니 속 자연놀이 100, 그 밖에도 엄마는 행복한 놀이 선생님, 숲해설 시나리오 115, 아이들이 행복해야 좋은 숲놀이다, 오늘은 빨간 열매를 주었습니다, 숲은 미술관, 꽃을 기다리다, 숲 읽어주는 남자 등이 있습니다. 2009년 부천 만화대상 어린이 만화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어떤 그림이길래 경남 산청에까지 가서 배웠나 했더니 정말 대단한 선생님한테서 배우셨네요. 그림을 배우러 산청에 갔다기보다는 굉장히 독특한 숙박시설이 있네, 가서 힐링도 하고 겸사겸사 그림도 배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산청으로 간 거였고요. 공간산아라고 하는 펜션과 책방과 그리고 나무를 타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나무 트리 클라이밍 하는 장소, 그리고 이런 한 달에 한 번씩 강좌를 개최하는 문화공간으로서 산청에서 꽤 유명한 문화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는 곳이었고요. 서울과 조금 가까웠다면 아마 예약이 어렵지 않았을까. 서울과 굉장히 멀리 있는 산청이라는 공간 때문에 예약이 그래도 가능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이 내용에서 일반인들도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내용들로 그 강좌도 이루어져 있었고, 이 책의 내용이 강좌의 내용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황경택 선생님은 일단 어떤 사람이 그림은 굉장히 잘 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부러워하기만 하고 그 사람이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사실 그런 건 없다고 해요. 그 황경택 선생님이 어렸을 때 4, 5살 정도 됐을 때 뻥튀기 기계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루 종일 쳐다를 봤대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벽을 보는데 그 뻥튀기 기계의 그림이 그 벽에 떠 있더래요. 오호. 그래서 새로 발라놓은 그 벽지 위에다가 뻥튀기 기계를 그대로 그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벽에 낙서했다고 야단을 치시기는커녕 동네 사람들아, 이 그림을 보라, 천재가 나타났다. 그렇게 칭찬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아, 나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고 맨날 그렸다고 해요. 그렇게 수없는 연습을 통해서 타고난 것 같은 화가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그림을 잘 그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스케치북을 들고 오셨어요. 그때 배워서 그리신 거예요? 네, 카톡방에 그림을 연습해서 올리면 한마디씩 이렇게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는 좀 보여주세요. 네, 그런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림을 올렸더니 황경택 선생님이 꼭 본인에게 배웠다고 말하라고 이렇게 또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황경택 선생님한테 배워서 그린 그림입니다. 자랑하려고 가지고 나왔고요. 이거는 도저히 제 능력으로는 아직은 채색은 못하겠어가지고 여기까지만 그냥 보여드릴게요. 훌륭한데요?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림들도 다 자랑을 하고 싶은데 집에 와서 오이 그림을 그리라는 숙제가 있었거든요. 오이들이 이제 소세지처럼 오이를 이렇게 많이 그렸고요. 그림이 이제 잡히지가 않아가지고 계속해서 그리다가 이거는 첫 번째 오이를 완성해서 숙제로 완성을 해냈어요. 그리고 이 오이를 칼로 조금 잘라서 먹고 다음날 놔뒀더니 오이가 조금 상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한 오이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올렸더니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림 완전 초보자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팁 배워오신 것 좀 노하우 좀 전수해주세요. 이 책에 나온 거라든지. 예, 이 책에 그 수업의 내용이 거의 다 나왔는데 제가 생각나는 것 위주로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림을 잘 그리려면 잘 봐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사람들이 얼마나 자세하게 보지 못하냐면 그 마음속의 선입관이 잘 보는 것을 계속 가리고 있어요. 토끼를 그리라고 하면 그 헬로키티나 무슨 캐릭터 그림 그리듯이 위로 이렇게 V자 모양으로 귀가 있고 눈, 코, 입이 있는 그런 토끼 모양을 그리는데 그렇게 생긴 토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긴 그림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 특히 그 선입견을 가리키는 미술 교육 때문에 나는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 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보고 있는 그대로 그리는 그림을 많이 그려보라고 하더라고요. 이 책에는 그림을 그리기 전에 어떤 도구로 그리면 좋은지, 어떻게 그리면 좋은지, 그리는 순서는 어떠한지 이런 설명이 쭉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나 봐요. 네,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그림을 그리는 방법, 채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다면 중반부터는 이 선생님께서 그리신 자연물에 대한 소개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만 보면서도 멍 때리기가 굉장히 힐링이 좋아요. 되겠어요. 맞아요. 이 조팝나무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자연물을 관찰하지 못할 때에도 이 책에 있는 그림들을 관찰하면서 눈으로 선을 따라가고 손가락으로 선을 이렇게 따라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 주실 구절은 어떤 부분이에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구절이자 퀴즈이기도 합니다. 오. 모두들 끝까지 다 들으시고 한번 다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은 관찰력이 좋은 사람이 잘 그린다. 누구나 어느 정도 관찰력이 있지만
유난히 관찰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 간단히 관찰력 테스트를 해보자. 1,000원짜리 지폐를 생각하자. 절대로 주머니에서 꺼내지 말고 머리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종이에 생각나는 대로 그려본다. 바로 그리기 어려우면 다음 문제를 풀어보자. 1,000원짜리 지폐의 크기는? 1,000원짜리 지폐에 있는 역사적 인물은 누구인가? 인물은 왼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을까? 인물의 상반신은 어느 부분까지 있을까? 목고름까지? 손까지? 인물이 머리에 쓴 관은 어떤 형태인가? 인물의 이름과 생물 연도가 지폐 안에 있나? 없나? 1,000원만 표시됐을까? 숫자 1,000원, 한글 1,000원도 있을까?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을 위해서 촉각으로 1,000원짜리임을 알 수 있게 표현한 작은 동그라미가 있다. 괄호 열고 이 동그라미가 있는지조차 모를 수도 있다. 그런 사람은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된다. 이 동그라미는 몇 개일까? 은박으로 된 선은 어디에 있을까? 이제 1,000원짜리 지폐를 꺼내서 문제의 답을 확인해 보자. 생각한 1,000원짜리와 실제로 본 1,000원짜리가 꽤 다를 것이다. 관찰력이 아니라 기억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맞다. 그런데 기억력이 어디서 출발하는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제대로 봤느냐, 대충 봤느냐가 기억에 영향을 미친다. 주의를 기울여서 보면 더 잘 기억한다. 평소 관찰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다. 네, 잘 들었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래서 1,000원짜리 네. 자주 보는데, 그리고 평소에 관찰력이 아주 없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여기에서 절반 정도만 맞춰도 성공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강의 시간에 이 1,000원짜리를 그려보는 수업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중간에 있는 그 홀로그램 스티커 점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가운데를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만 한번 맞춰보세요. 왼쪽? 왼쪽. 오른쪽입니다. 가운데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어요. 인물의 그림이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 오른쪽. 그렇죠. 그리고 1,000원이라고 한글로 써 있는 부분이 있고 숫자 1,000원이 있는데 이것의 위치는 한글 1,000원의 위치는 어디인지. 오른쪽? 왼쪽. 중앙에서 약간 왼쪽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1,000원의 숫자 1,000원은 하단 왼쪽 끝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력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 황경택 선생님이 이렇게 째려본 다음에 여기를 보고 스케치북에다 그림을 그리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영상으로 찍어서 제가 참고할 때 썼는데 이렇게 그리라고 하십니다. 화면이 만약에 그 사물이라고 하면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라고 해요. 이렇게 속도가 거의 이 정도 될 정도로 자주 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선을 자주 이렇게 보고 조금 그리고 다음 그리고 다음 그리고 이렇게 보면서 계속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상을 그릴 때 대상을 그리려고 하면 계속 비율이 어긋나요. 대상을만 그리지 말고 공간을 그리라고 해요. 대상 말고 남은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을 그리면 꽤 정확하게 그 모양을 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근육은 사용할수록 섬유가 늘어나서 힘이 세지는 것처럼 뇌도 그렇고 관찰력도 훈련해서 기를 수 있다고 하고요. 이 화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관찰력이 아주 좋다는 거에 있다고 해요. 항상 관찰하고 그리는 게 거의 습관화돼 있죠. 네, 습관화돼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한 방에 관찰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런 분들 앞에서는 저를 꾸밀 필요도 없고 저의 어떤 모습을 더 멋져 보이거나 더
괜찮아 보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안함이 있어서 있는 그대로를 봐주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아닌가. 맞아요. 그분한테 제가 나쁜 인상이 들어가면 어쩌나 하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그 관찰력이 좋은 사람 앞에서는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편안하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책 꼭 보고 싶네요. 네, 달님은 어떤 책 들고 오셨어요? 네, 저는 장인수 시인의 시집 정멸의 안따를 들고 왔습니다. 장인수 시인은 어떤 분이에요? 네, 장인수 시인은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2003년 시전문지 시인세계 신인작품 공모당선으로 등단해 심사위원 황동규, 김종애, 김승희 시인의 기도를 한몸을 받았던 시인이에요. 첫 시집 유리창, 두 번째 시집 온순한불, 그리고 이번 세 번째 시집 정멸의 안따에 이르기까지 장인수 시인의 시에는 일관된 시적 지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꾸밈없는 언어들과 일상적인 경험들, 그리고 이론론적인 자연관, 고향을 배경으로 한 가족 서사 등은 시집 전편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고요. 특히 이것은 균열된 세계와 갈등하기보다는 자아와 세계의 일치점을 모색해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현재 중산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네, 고향을 배경으로 한 가족 서사라고 하니 봄과 어울리는 포근한 느낌이 연상됩니다. 네, 정멸의 안따는 평생 흑투성이 농부로 일해온 아버지의 모습이 담겨있고 이런 아버지의 한 생을 눈에 담아서 시를 쓴 아들의 사부곡이 담겨 있어요. 밭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아버지에겐 농로 나무 밑에서 쉴 수 있는 나무 그늘마저도 정멸의 공간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의 언어는 농사꾼의 언어인데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자갈 같은 언어이자 페레기꽃 같은 언어들이에요. 풀의 언어이기도 하고 가축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흙과 바람과 감자와 개와 돼지와 소와 호박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식물과 가축의 언어와 감정을 잘 해독하죠. 해독할 수 없는 동식물의 언어를 알아듣기 위해서는 관심과 관찰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농사의 핵심은 사람이 먹는 것을 길러내는 것이지만 사람을 살리면서 동시에 흙을 살리고 돼지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살리는 일이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정멸의 안따, 시 제목에서 적멸은 뭘 말하는 거예요? 네, 정멸은 모든 번뇌를 남김없이 소멸해 평온하게 된 열반의 상태를 의미해요. 오늘 주제가 잘 살기 위한 마음 공부, 마음 챙김이라 이 시가 떠올랐습니다. 네, 달님이 오늘 소개해 줄 시는 어떤 거죠? 네, 시 두 편을 준비했는데요. 맨 처음에 실린 표제작 정멸의 안따와 마지막 장에 실린 흙덩어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달님이 가장 감동받은 시, 잊지 못할 시, 정멸의 안따부터 낭송으로 들어볼게요. 자전거에 막걸리 한 병, 비닐포대 2개, 낫 한 자루, 된장 한 씻기, 꽁꽁 동여매고 밭에 가서 고추, 고구마, 열무, 참깨랑 어울리다가 출출함이 찾아오면 바깥 그늘의 정멸에 털푸덕 앉아서 막걸리를 몇 잔 마시는 거라. 알타리 물을 쑥 뽑아 낫으로 껍질을 설렁설렁 친 후 낫맛과 무맛 깨물어 먹는 거라. 나무 그늘의 품은 잠시나마 별서이며 정멸 보궁인 거라. 네, 농사짓는 늙은 아버지에게 나무 그늘의 품은 잠깐이지만 극락이자 열반의 상태에 든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네, 정멸의 안따에서 드러나다시피 근대 이후에 사라져가는 농촌의 풍경은 지금 여기의 삶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이유로 변하지 않는 일체감이 대상이 된다고 평론가 기혁 시인은 말하고 있어요. 정멸의 순간을 기다리는 이 위태로운 풍경은 시인에 의해서 도시의 삶을 유지시키기 위한 동력으로 전환되고 나아가 근대의 균열을 극복하기 위한 믿음의 장소, 즉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정멸복음과 같이 실제하는 세계의 일부분으로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 그늘을 적멸이라고 표현한 점이 인상 깊네요. 네, 정멸은 주로 나무 그늘 속에서 실현되는데요. 정멸복음, 묘토, 정토 이런 공간은 주로 아버지와 엄마가 고된 노동을 하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들어가는 나무 그늘입니다. 일을 하면서 바가지를 엎어놓고 짓밟아 깨부수듯이 싸우다가도 나무 그늘 속에 들어가면 평화롭고 온순해집니다. 또는 정멸복음 눈곱채기 창으로 내다보거나 장천하 어천하 천하를 천하로서 감싼다 이런 말처럼 폭설이 쏟아지는 마당이기도 해요. 우리 주변에 가장 낮은 곳, 하찮은 곳에 이 정멸복음과 정토가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이니까 참 깨달음이 잘 드러나 있는 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시인은 처음 쓴 시인의 말에서 사람은 늘 자신의 고정된 눈높이가 있다고 말하면서 나의 눈높이보다는 상대의 높이에 내 눈썹을 맞추면 순식간에 새 세상이 보인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네. 아들과 아버지의 그 부성이 좀 남다른 시인 같은데 또 하나 들려줄 시는 어떤 거예요? 네, 마지막 장에 나오는 흙덩어리입니다. 낭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시골 섬돌에 진흙 두 덩어리가 있었다. 멀리서 보면 흡사 새똥이었다. 칠칠 맞고 후질리기 좋아하는 아버지는 흙투성이 옷은 입은 채 오수에 빠져 있었다. 그럴 줄 알고 새 운동화와 크록스를 사왔다. 새 신발은 한나절도 못 가서 진흙투성이가 되겠지. 아버진 어린 나에게 신발 이자를 가르쳐 주셨다. 신을 신고 걸어온 발자취가 이력이라는 것도, 신발과 동음 이어인 신발은은 보리심을 처음 일으킨다는 의미의 한자어라는 것도, 노인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신발부터 어지러워진다는 것도, 섬돌 위에 신발을 가지런히 놓아야 기품 있는 집안이라는 것도 아버지의 고상한 가르침이었지만 정작 천방직축 당신의 신발은 곱비 풀린 송아지가 섬돌에 싸지른 똥덩어리 같았다. 이 시는 1인칭 자아의 내면적 고백에 집중하는 시입니다. 아버지의 신발이 진흙으로 다시 새똥으로 인식되고 그 과정에서 신발리, 이력, 신발 등의 관념어가 비루한 신발 현실 위에 포개집니다. 아버지의 고상한 가르침과 곱비 풀린 송아지가 섬돌에 싸지른 이 똥덩어리의 불화를 이 시는 화해시키지 않아요. 한나절도 못 가서 진흙투성이가 되겠지만 시인은 새 운동화와 크록스를 사들고 스스로가 만든 세계, 이 아버지를 들여보면서 아들의 시점에서 전유한 내면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시가 어렵지 않으면서 이야기가 있어서 재밌네요. 네, 그렇습니다. 계시는 우리 주변에 차고 넘치는 갈등, 분열, 대립, 저항, 부조리, 환멸 등을 부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일체감의 시약이라는 서정시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시 제목처럼 정멸의 스민, 능청과 아재 감성이 돋보이는 해악의 언어를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시골 고향을 배경으로 시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우리네 아버지들이 감내하던 그 시절의 이야기와 맞물려 더 애잔하고요. 부모님 생각도 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 달부터 낭독 코너를 새롭게 만들었는데요. 신문 읽어주는 스토리텔러이자 구연동화가인 고은미 님이 은미의 소재를 통해 울림을 준 책 부절을 소개합니다. 이희영 소설가의 페인트를 들고 왔다고 하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은미의 소재를 맡은 고은미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 페인트라는 책인데요. 우리 책 보면 표지를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책 표지를 보면 사실 이게 무슨 책일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책입니다. 특히 제목도 눈에 띄는데요. 이 페인트라고 생각하면 우린 보통 색깔을 칠하는 이 페인트를 상상하기 마련인데 이 책 페인트는요 사실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페어런스 인터뷰라고 해서 부모를 면접한다라는 줄임말로 페인트입니다. 특히 책 표지에서는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팥죽색
이 아주 재밌는 팥죽색에 누군가가 부모와 어떤 아이가 서로를 이렇게 비교해 보거나 아니면 서로를 뭔가 보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말 그대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로 나이를 낳으면 이곳에서 이제 아이들을 키워주는 그런 곳인데요. 처음에는 이 책을 이걸 읽을까 말까 하면서 더 고민했던 책이기도 한데 책을 읽으면서 이 작가의 의도나 또는 작가가 이 책에서 글을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독특해서 재밌게 읽었던 책입니다. 그 중에 제일 앞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페인트 이희영 제누 301입니다. 두 사람은 홀로그램 속 모습과 약간 달라 보였다. 여자는 피부가 어두웠고 남자는 눈가에 주름이 가득했다. 여자는 활짝 웃었고 남자는 인자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토닥토닥 어깨를 다독이는 가디의 신호에 나는 두 사람을 향해 꾸벅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어머, 홀로그램과 똑같네. 아니 정말 훨씬 더 잘생겼다. 그런데 성큼 가까이 다가오는 여자에게서 나는 반걸음 뒤로 물러섰다. 가디가 괜찮다는 듯 살며시 내 어깨를 잡았다. 여자는 무언가 기억해 내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분명 내 이름을 말하려는 것이었겠지. 제누 301입니다. 301은 뺄 걸 그랬나? 하지만 제누보다 제누 301이 더 정확했다. 전국에 수많은 제누들이 있지만 301은 나만의 고유한 번호니까. 그럼 너는 1월에 들어. 남자가 쿡 옆구리를 찌르자 여자가 황급히 입을 막았다.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터져나왔다. 가디가 큼큼 목청을 가다듬었다. 예의를 지키라는 신호였다. 실수를 한 건 저들인데 예의는 왜 매번 나만 지켜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입을 삐죽거리며 가디를 힐끗 보았다. 앉아서 이야기하시죠. 가디가 중앙에 위치한 테이블로 정중하게 안내했다. 두 사람이 자리에 앉은 뒤에 나와 가디도 맞은편에 앉았다. 차는 어떤 것으로? 가디의 물음에 여자의 시선이 내 얼굴을 닿았다. 뭐 마실래? 마실 것은 뭘 좋아하니? 나는 고개를 들려 가디에게 말했다. 커피요.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했는지 여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남자가 과장되게 웃으며 어색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는 꽤 노력파 같았다. 그럼 우리도 같은 것으로 하죠. 가디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테이블 위 벨을 눌렀다. 커피.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인터뷰 룸을 울렸고 곧이어 헬퍼가 커피 4잔을 트레이에 담아왔다. 어머, 저렇게 큰 헬퍼는 처음 봐요. 네, 여긴 아이들이 많아서 일반 가정에서 이용하는 헬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저희 NC센터를 위해 정부에서 특별히 제작한 헬퍼입니다. 가디의 설명에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언젠가 스크린 광고에서 보았던 가정용 헬퍼를 떠올렸다. 미니 로봇이었는데 아담한 크기에 색상과 디자인을 고를 수 있는 옵션 기능까지 있어서 하나같이 개성이 넘쳤다. 한때는 헬퍼를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든 적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사람과 너무 닮은 헬퍼에게 사용자들은 예상치 못하게 거부감을 일으켰다. 인간과 너무 닮은 인간 아닌 존재에게 갖게 되는 혐오감이라고나 할까? 그 후로 로봇 회사들은 조금씩 디자인을 단순화했다. 요즘 헬퍼들은 인간의 모습과 60% 정도 닮은 모습으로 제작되었다. 누가 봐도 로봇 그 이상은 아니었다.
여자가 마시던 커피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탁소리가 좁은 인터뷰룸을 울렸다. 여자가 마주 앉은 가디를 바라보았다. 오랜 희망이었어요. 이곳에 문을 두드릴까 몇 번이나 망설였는데 글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가디님도 아시겠지만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정말 내가 훌륭한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몇 번을 고민하고 심사숙고 끝에 열심히 노력해보자. 가여운 아이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자. 그 일념 하나로 왔습니다. 내가 커피잔 너머로 힐끗거리지만 않았다면 여자가 남자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을까? 그때 남자가 옆에서 허허 소리를 내어서 웃었다. 젊었을 땐 몰랐는데 나이를 먹고 나니 두 사람만 사는 집이 적막하더라고요. 나도 남들처럼 아들과 여행도 다니고 낚시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치 상품을 꼼꼼하게 살피듯 남자가 내 얼굴을 뜯어보았다. 이 책은 NC라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이곳은 국가의 아이들이라고 해서 내셔널 칠드런 줄임말인데요. 이곳은 이 정부가 특단의 조치로 저출산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죠. 이곳은 아주 깨끗한 공간이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공부도 하고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13살부터 19살까지 이곳에서 체계적으로 아이를 대신 키워주고요. 19살이 되면 사회로 나가야 되는 프로그램이었죠. 이곳에서는 말 그대로 맞춤형 아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아이들과 부모가 되겠다는 맞춤형 부모도 함께하죠. 그래서 총 3회 정도의 시간을 걸쳐서 면접을 진행합니다. 이곳에 3회 정도가 끝나면 이 맞춤형 아이와 맞춤형 부모가 서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연결이 되죠. 자, 그런데 사랑이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겠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파양되는 경우도 많고 특히 이곳에 있는 아이들은 이 특별한 번호로 이름이 불러집니다. 예를 들면 아키 505, 준 203, 제노 301이라는 이름으로 이 숫자와 함께 명명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곳에는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고 부모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파양되거나 아니면 행복한 삶을 살지 않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겠죠. 제누 301이라는 아이는 주인공인데요. 이 책 또한 1인칭 시점으로 제누가 이 글을 이끌어갑니다. 특히 제누 301은요. 잠깐 앞에서 읽어보았던 것처럼 외모가 매우 뛰어난 아이인데요. 외모뿐만 아니라 아이가 생각하는 심도도 굉장히 깊죠. 그러다 보니 NC에서 지내는 보육시설에서 지내는 아이들과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가정으로 가기를 원하죠. 하지만 제누 301은 조금 다릅니다. 제누 301은 이 부모가 또는 이 자녀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하죠. 그러다가 계속해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2년 4개월이라는 시간을 앞두고 제누도 부모 면접을 하게 되는데요. 30대의 젊은 부부가 제누를 찾아옵니다. 물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NC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게 생각하죠. 오히려 제누는 30대의 준비가 안 된 부모에 대해서 마음이 끌립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인간적인지 알게 되겠죠. 몇 번의 만남 끝에 결과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연결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누는 자기가 스스로 부모를 찾는 이 맞춤형 부모가 아니라 또는 맞춤형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그대로 이 사회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NC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은요. 실제로 굉장히 큰 차별을 받게 됩니다. 사회에 나가면 부모와 연결이 되지 않은 아이들은 그 시설에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심한 차별들을 받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누 301은 그대로 부모와의 연결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이름으로 사회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책 마지막에도 부모가 또는 아이가 연결되지 않고 대신 끈끈한 유대관계를 생기면서 열린 결말이 되긴 하는데요. 이 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과연 이 부모, 저도 이 부모의 역할로서 지금 이제 아이를 양육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부모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일까? 만약 부모를 이 점수로 매긴다면 난 과연 어떤 점수일까? 또 만약 제목처럼 페인트라고 했을 때 나의 색깔은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책을 읽고 글을 썼던 것이 있는데요. 잠깐 이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내 마음속의 색깔은. 글, 이성찬. 페인트를 읽고 나서. 나에게 부모란 과연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부모는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능력이 없다고 해도 사랑을 하고 아껴주는 부모라면 그것이 진정한 부모인 것 같다. 사랑하고 아껴주는 부모라면 그 부모는 아이에게 꼭 필요한 존재다. 자신을 돌봐주고 길러주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물론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의견이 맞는 것은 아니다. 나에게도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시는 부모님이 계신다. 과연 나는 내 부모에게 또 몇 점일까? 내 생각에는 난 100점일 것 같다. 왜냐하면 나는 아프지도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항상 엄마는 내가 대견하다고 하시기 때문이다. 페인트 책을 읽고 나서 나는 내 인생을 색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일까 하고 생각해봤다. 현재 나의 모습을 색으로 표현한다면 파란색이다. 파란색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나의 인생은 파란색과 비슷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나의 미래도 밝은 파란색이면 좋겠다. 나의 앞날이 파란색처럼 항상 밝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자, 네, 책을 읽고 아이가 아주 기분이 좋았는지 이렇게 글을 써냈는데요. 한 번 정도는 내가 나를 표현하는 색깔이 어떤 색인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오는 길에 개나리와 진달래가 활짝 피었더라고요. 이 환하고 아주 쨍한 색깔을 보니 저절로 기분이 좋아졌는데요. 한 번 정도 이 예쁜 꽃들처럼 나의 색깔은 어떤 색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모로서 또 자식으로서 몇 점인지 만약 점수를 매긴다면 점수를 매길 수 있을지는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겠지만 만약 혹시나 점수를 매긴다면 과연 어떤 점수를 줄지 이것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페인트는 저도 몇 년 전에 읽었었는데 정말 신선한 주제여서 되게 아직도 그 기억이 나는데요. 아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정말 나는 부모로 선택될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사실 어린 시절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도발적인 상상을 펼쳐보이는 모습이 참 흡입력 있습니다. 또 좋은 부모란 어떤 부모인지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어요. 오늘은 잘 살기 위한 마음 공부, 마음 챙김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네, 늘 생각하는 거지만 내가 남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지금 내 상태는 어떤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지 오늘 주제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명상을 하면 어떻게 되고 싶냐는 유아님의 질문에 독심술이라고 얘기해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제재님처럼 저의 마음을 순간순간 잘 알고 알아채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공자는 시를 모아서 교육교재로 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시경인데요. 빈틈없음이란 뜻의 억이라는 시에서 흰 옥으로 만든 홀에 있는 티는 갈아 없앨 수 있지만 말의 티는 어찌할 수 없네 라고 했습니다.
네, 말의 티. 유언비어나 오보 등 가짜 뉴스 이런 말로써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최근 들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말의 티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돌아보게 되네요. 네, 그러고 보니 사람의 말이 독약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오늘은 나의 말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 연대와 공감을 위한 시간. 나눔과 소통을 위한 시간. 글 해는 숲에서 늘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부터는 좀 더 새로운 모습, 더 알찬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힘내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